어제 제가 강의 중에 질의받았던 내용을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 지수는 아랫방향으로 잡을지 윗방향으로 잡을지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일단 좀 조심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 뉴스 보도들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기사인데, 이 연합 인포맥스의 정윤교 기자께서 7월 3일 날 올린 거거든요. 보시면 미 빅테크가 2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보다 낮으면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요 밑에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를 강타했던 역학관계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시장 예상치 이상의 분기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정작 별다르게 주식이 튀지 않는 상태인 반면에 예상치도 못해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을 최근에 막 겪었었거든요. 근데 2분기 기대치의 전망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얘기는 시장이 눌리면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중요한 요건은 이제 실적치가 좀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기고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때 주가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을 조정을 받으면 나중에 내릴 때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요거 이제 뒤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트럼프가 금리 발작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서 이제 한국경제의 보도를 한번 보면, 이거는 박신영 기자께서 7월 2일 날 올린 내용인데, 내용에 보면 어쩐저쩐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재정적자 심화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치솟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10% 부과하고, 그 다음에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 관리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득세는 폐지하고 대규모 감세, 그러니까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정책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재선은 이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재정 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다. 일단 관세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게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 투자들이 약간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금 부분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줄이거나, 사실 소득세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할 거고, 소득세를 좀 줄이거나 이런 액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재정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재정 지출을 못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밀릴 거니까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련의 내용을 보면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추가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최근에 경제 지표들 보면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파란 게.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게 이게 풀타이머, 그러니까 정규직 숫자예요. 고용된 전체 숫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연두색이 이게 전체 그 미국의 노동자 고용 수예요. 비농업 부분에. 그런데 최근 패턴을 보면 일단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씩 밀려 올라가고 있죠.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정규직 고용 숫자는 마이너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정규직 고용된 숫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체 고용 숫자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풀타이머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거든요. 파트타이머가. 그러니까 정규직은 작년보다 이맘때 숫자가 줄었는데 파트타이머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뭔가 계속 고용을 계속 해대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뜻인데, 고용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체 고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해고되는 숫자보다 고용되는 숫자가 더 많긴 하지만, 그 고용대 숫자가 많아지는 그 강도, 그러니까 많아지고 있는 그 과정 안을 들여다보면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고,
그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고용자 측면에서 고용 숫자를 늘리긴 하지만 향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비용 문제 두 가지가 혼재돼서 비용을 줄이는 형태로 정규직을 내보내고 파트타이머를 구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을 내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새로 고용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는데 파트타이머를 찾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줄잖아요. 정규직의 숫자가 쭉 추세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경기가 정점에서 이르렀을 때, 정점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 정규직 고용 숫자가 줄거든요. 전년도 미대기 증가하면서. 그다음 어느 순간에 전체 고용자 수가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전체 고용 숫자가 정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면 정확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 고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은 지금 줄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그다음에 고용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 정규직이 정점을 치면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고 전체 고용자 숫자가, 죄송합니다. 전체 고용자 숫자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용이 수축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고용 수축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전체 고용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고용 팽창은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용이 팽창하지 않고 수축하는 형태로 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이건데, 이게 빨간 게 요 빨간 거요. 요게 실질 가처분 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두색이 리얼 리테일하고 푸드 서비스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하고 우리 식당이라든가 뭐 술집 뭐 이런 데서 음식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합산입니다, 얘가. 그다음에 요게 리얼 PC 중에서 구수 제품들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구수를 왜 먼저 보냐, 구수만 보냐면 경기 수축 국면에 구수가 제일 먼저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PC가 빠지고 서비스가 가장 늦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구수를 이제 측정을 하자, 요거만 띄어서 보는 건데, 잘 보시면 이 패턴이 좀 과거에 데이터가 나오는 걸, 같이 나오는 걸 이제 잘라서 보면 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게 소매 판매하고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리얼 PC하고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가처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소매 판매나 그 다음에 PC 지출이 리얼 PC가 약간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 일정 부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상관관계도가 높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 점점점 전년 동기 대비 그 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5월 달에 살짝 들려서 추세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상황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고, 이 실질 소매 판매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영역에서 지금 해배고 강도가 세졌고요. 실질 PC 구수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살아서 끝을 들어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지금 고용 측면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고용 측면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은 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업으로 가게 되면 소득이 당장 전체 가계 전체로 보면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실업률 부분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이거는 미국의 그 파산 숫자를 연도별로 표시한, 각 연도의 월별로 표시한 거거든요. 이 점선이 요게 2022년도고요. 요게 2023년도고 이게 올해 2024년도입니다. 각각 월별로 파산 숫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산 숫자가 점점 연도가 지나면서 월 단위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파산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실업을 양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2022년, 3년, 4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고, 그 사이에 실업률은 2022년, 3년, 4년 사이에 넘어오는 과정 중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오고 있었죠. 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22년 내려오다가 이제 바닥을 2023년 초반에 바닥을 쳤고 이제 2023년에서 4년 가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파산이 여기서 시작했던 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고용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소득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그 실질 미국의 한 가계 GDP의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액션을 취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은 감세 정책을 넘어서서 여기 보시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과정이, 여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다 이런 거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기 수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수축을 야기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투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위험자산 투자 시장에서 안전자산 투자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트럼프가 되진 않은 상태고, 트럼프가 되는 과정에 국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실물 경제가 아래로 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있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국채 매집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보면, 이 패턴 보기 전에 이것도 볼까요? 최근에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이게 그 제조업 PMI 지수예요. 제조업 PMI 지수인데 보시면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3월 달에 50으로 다시 확장면에 들어갔다가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하는 구매 담당자,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은 지금 현재 그 제조업이 약간씩 식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도 다시 반등하는 것 같더니 또 쭉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을 보면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중국도 3월 달에 다시 확장면을 들어갔다가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는 아랫방으로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업 PMI 지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월 달에 쭉 빠져서 수축 국면을 들어갔다 갑자기 5월 달에 퉁 튀었는데 6월 달에 또 쭉 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패턴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자 그 담당자들의 이 소비와 그러니까 그 경기와 관련된 심리 패턴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확장 국면의 패턴에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유럽이 그나마 낫긴 한데 보시면 이것도 4월 달 이후로 약간 강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이후로 강도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세 개의 영역을 놓고 보면 제조업은 PMI 지수가 식어 있고요. 세 군데 영역은 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그나마 가장 셌던 미국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반등했는데 다시 재차 하락했고, 유럽은 그나마 좀 잘 버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는 좀 내려오고 있고, 좀 특이한 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잖아요. 올림픽을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축 국면에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중국도 소비 심리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PMI 지수로 놓고 보면 이게 심리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두 양대 심리수, 소비자 심리수인 미시건 심리수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뚝 떨어지죠 지금. 그런데 다만 미시건 심리수는 이거는 기대치거든요. 기대치는 내려왔다가 살짝 들려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들려 올라온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정확히 잡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를 보면 6월 달에 여기 보시면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건 종합 심리지수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게 현재 상황이고 이게 미래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살짝 들렸고 미래 상황은 밑으로 꺾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내려오고 있어요, 미래 상황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미국의 기업 심리지수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렇게 경제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앞에서 본 그 실업률이라, 그러니까 고용 측면과 그다음에 소비 측면에 향후에 가면 갈수록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처해 있고, 그 입장에서 향후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기준금리고요, 연두색이. 요게 2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 2년 단기 자금인 2년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2년 국채 수익률은 아랫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앞에 말했던 트럼프의 국채 발행에 관련돼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을 덜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국채 공급 측면만 얘기한 겁니다. 수요 측면은 얘기를 하지를 않고. 그런데 경기가 수축하게 되면 위험자산에서 회피해서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국채의 수요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들어와서 국채가 난리를 치면서 위로 급격하게 추세를 밀고 수익률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려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흐름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쪽으로 유지되거나 버티는 상황으로 가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작을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멈춰있는 상황으로 가는 과정이 되면 아마 이 기사처럼 움직일 것 같아요. 금리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미국 실물경제의 흐름을 보면 실물경제 흐름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고, 그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고 그거는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들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안전자산인 국채 투자 수요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정부에서 국채 물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국채의 그 수익률이 발작을 일으키는 형태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 경기 수축 국면에 통상적으로 국채 수익률이나 그러니까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전부 다 밑으로 동반해서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살짝 내리면서 경기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일정 부분 경기 수축 과정에 금리가 하락폭을 늘리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전체 채권 수익률은 내려오는 패턴을 보여요. 그런데 요번에 실제로 그렇게 국채 물량이나 이런 발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정도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정도는 과거만큼 큰 폭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서 국채 수익률이 발작을 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국채 수익률이 약간 패턴을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공급 측면만 생각한 거고, 향후에 미국 경기가 약간 안 좋아지는 패턴으로 가게 되면 안전자산인 국채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공급 물량을 수요가 해소하면서 일정 부분 안전막을 칠 거라는 겁니다.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윗방향으로 올라가기보단 저는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에 맞춰서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 내려갈 거고, 장기 채권은 아마 공급 물량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예를 들면 수출입 중에서 아직은 괜찮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수출이 계속 패턴이 괜찮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로 놓고 보면 약간 부정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가 지금 여기 붙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9억 달러예요. 그리고 이게 경상수지가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경상수지 측면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달러 수급이 약간 좋지 않은, 물론 국제수지도 다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사실은 외화 예금 금리가 국내 예금 금리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외화 예금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금융계정에서 가서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외에 또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경제심리지수를 보면 이 ESI 요거는 그 가계화 기업을 전부 다 가계화 기업의 미래치에 대한 심리지수거든요. 보시면 이 순환 변동치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오는 것 같더니 약간 옆으로 기었고 매월 발표되는 원계열은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살짝 내려오는 것 같더니 들렸죠 지금. 그 다음에 기업 심리지수는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는 약간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뉘앙스가 약간 보여요. 물론 이게 소매 판매를 보면 소매 판매는 아직 추세적으로 계속 약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 영역은 이렇지만 소매 판매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약간 경제가 괜찮은 쪽으로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에 대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최근 물가가 높다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외부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를 이 추세적으로 안정화시키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환율을 최근 보면 환율이 이렇게 1,400원을 뚫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 다시 내려왔죠.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캔들 차트가 내려왔는데, 이게 국민연금이 통화당국하고 외환당국이죠. 외환당국하고 금리 수합을 치면서 일단은 입막음을 한 거죠. 여기서 개입을 한 건데 달러를 시장에다가 파는 형태로 개입을 한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외국 투자를 위해서 달러를 사는 걸 그냥 방어한 거죠. 외환 보유고를 가져가서 해라. 달러를 시장에서 사지 말고 그런 걸로 이제 지금 막아놓은 건데 일정 부분 이게 막히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왔다 다시 들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이 뭐냐면 이게 미국의 10년 국채하고 우리나라의 10년 국채의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이후에 미국이 미친 듯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똑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 격차가 계속 여기 보시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금리 차가. 이 파란색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뺀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이게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갔는데 그 격차가 쭉쭉쭉쭉 벌어지면서 이게 쭉 늘어났거든요. 격차가. 이게 늘어난 게 결과적으로는 이 채권 수익률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고 지금은 그 격차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도 채권 수익률은 계속 밀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쉽사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내렸다가 기준금리 내렸다가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격차가 벌어짐에 의해서 금리가 얘가 외부 유출이나 달러 유출로 인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분명히 물가를 자극할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 안정을 하고자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하게 작동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살아나고 있는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함부로 지금 금리 조작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 전망이 우리나라가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리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상황에서 방어하는 수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가 쉽사리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끌려다닐 거냐, 연준의 금리 조작에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도 금리 조작을 할 여력이 없고 금리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뭐 0.1포인트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할 게 다일 거기 때문에 일본 엔화 환율이 계속 지금 1달러에 160엔을 아마 뚫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거를 아랫방향으로 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본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미국 시장의 국채 수익률이 최근 이 트럼프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거는 공급 측면만 쳐다본 거고 경기 수축 국면이 발생하는 과정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채의 수요 측면까지 감안해 보면 최근 움직였던 10년 국채 수익률의 요동 부분은 추세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녹록치 않게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느냐? 그렇진 않을 거다. 연준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앙한국은행 입장에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한국은행도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을 보고 액션을 취하는 과정을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좀 더 불리한 게 이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은행이 환율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줬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환율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게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위로 상승시키게 만들면 가게나 기업에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금리 부분은 미국을 따라가겠지만 미국과 따라가는 게 100% 상관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게 환율과 관련이 아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